네, 안녕하세요. 루체는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관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볼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움직임은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움직임이 하단으로 내려갈 건지 다시 눌림을 받으면서 아니면은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은 차라리 옆으로 횡보를 때리면서 하락 추세선을 끊을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우선 하락 추세선 먼저 보게 된다면은 자 여기가 이제 저항이 맞았죠. 저항을 맞고 자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가려고 했으나 또 저항을 맞았고 여기서도 올라가려고 했으나 저항을 맞았어요. 그 저항선을 지금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눌림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요. 한 번 정도 눌림은 나올 거예요. 근데 지표만 좋다.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이 좀 많아요. 뭐 PPI, CPI, 뭐 소매 판매 그 외에도 이제 뭐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선 눌림을 받지만 그러고 이제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게 좀 가장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다. 지표가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박스권을 차라리 그려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예전부터 그어놨었던 16,500포인트인데 요 라인을 어쨌든 지금 금요일날 올려놨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 구간에서 그냥 옆으로 이제 횡보만 움직여준다는 모습만 보여준다라면은 자 옆으로 횡보를 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갖다가 올라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정도만 나오더라도 그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어쨌든 간에 리스크가 웬만큼 깔려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냥 그렇게 강한 시그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 폭의 하락이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건데 만약에 지표가 좀이라도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얘랑 동일한 자리인 쌍바닥을 만들 거고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241선이 이제 맞물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쌍바닥 위치에 15,600포인트를 갖다가 지지하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나오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표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거고 국장 같은 경우는 또 15일날 이제 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전에 좀 리스크를 좀 피하기 위해서 물량이 좀 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 하루만 또 거래가 있다 보니까 금요일은 또 주말을 끼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수급은 굉장히 약할 거예요. 오히려 그걸 노리고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 예측하고 이제 투자를 하자 하기는 좀 어렵죠. 자, 국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미증시랑 좀 다른 거는 지금 여기 회색선을 보이시죠? 이 회색선 같은 경우가 241선인데 241선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그대로 내리 꽂았었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지만 241선에 다시 저항으로 맞는 모습이에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241선을 지금 지지하려는 모습이 나오는데 국장은 241선을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항으로 지금 작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미증시와 동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기술적 반등 나왔기 때문에 241선 저항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한번 눌림은 받을 수 있어요. 눌림 받았을 때 뭐 한 2,550포인트 그리고 지표가 좋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파를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또 하나의 저항선이 있는 단기 저항선인 2,670포인트 정도 또 저항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눌림을 받고 241선을 지지하고 그리고 다시 돌파하는 모습 요게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지표가 애매하다. 뭐 아까 전에 미증시 같은 경우 박스권을 갖다가 그렇게 그어주면 좋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지표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박스권을 이 아랫단에서 움직일 거예요. 241선 아랫단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길 깨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2400선도 이거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표가 만약에 안 좋다. 아까 전에 미증시도 쌍바닥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얘 역시도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갈 겁니다. 그랬을 때는 2400을 지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하루하루 움직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구간이 굉장히 커요. 이 구간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길 왜 지키냐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는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 위에 윗단에 있는 파란 색깔 선 자,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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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추세선이었어요. 근데 그걸 깨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잘 버텨줘도 좋겠네 라고 했는데 엔화가 좀 강세가 되면서 엔캐리 자금이 막 이제 청산이 됐죠.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걸 강하게 좀 내려 꽂았고 자 그랬을 때는 가장 마진으로 움직였었던 아랫단 하단이 있어요. 자 여길 지지받았었고 예전엔 여길 지지받았었고 여길 지지받았었고 이번에 지지받은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요 라인만큼은 정말 지켜줘야 되는 그러한 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하락을 한다.
뭐 CPI도 안 좋고 PPI도 안 좋고 뭐 소매 판매도 안 좋고 뭐 전부 다 안 좋아요. 만약에 최악으로 만약에 이번 주에 지표들이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광복절까지 껴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걸 찍으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방향으로 막 달려가자라고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걸 보여주기 어려워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지난주에도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 움직여야 되는 거는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표를 좀 중요하게 좀 봐주셔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시자금 추세를 보면은 요거는 좀 무난해요. 그래도 증시자금 추세가 지금 56조 정도 이제 고객 예탁금이 쌓여 있는데, 뭐 전주만 하더라도 54조 정도. 그러니까 좀 지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돈이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는 조금 사봐도 되지 않을까? 뭐 여기 밀리면은 아랫단에서 한 번 더 사면 되지 하면서 약간의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또 하나 긍정적인 시그널은 예전에는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신용이 좀 청산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수가 빠지면은 오히려 신용 잔고가 늘어요. 왜? 이거는 기회인데 라고 하면서 신용을 갖다 쓰기 시작하거든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지금 보셨다시피 앞전에 20조 였었는데, 그리고 뭐 19조 5천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17조 7천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죠. 이러다 보면은 이거는 여기서 더 이상 죽일 만한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용을 갖다가 청산을 갖다 시키면서 그 청산 물량이 또 매도를 만들고, 그 청산 물량이 또 매도를 만들고, 그래서 외국인이 살짝만 건드려줘도 계속 알아서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예전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신용이 반대로 줄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신용이 청산되는 그런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늘었고 신용이 오히려 줄었잖아요. 자, 그래서 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러한 큰 폭의 하락은 없겠지만, 지표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리는 그러한 리스크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랬을 때 2400은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단 2400, 그리고 단기 저항선은 240선, 그리고 좀 지표가 잘 나온다 했을 때는 단기 저항선을 좀 더 올려서 2670선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좀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탈이 좀 계속 이어졌어요. 외국인 기관 뭐 특별하게 들어온 게 하나도 없죠. 뭐 1조 5천억을 갖다가 바로 날려먹고, 그 다음에 뭐 새로 들어오는 모습도 없고 5천억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나가는 모습. 기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뭐 따로 들어와주는 모습 없었습니다. 뭐 2천억, 3천억, 3천억, 2천억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양호하게 좀 움직여줬어요. 뭐 2차전지가 조금 움직였던 것도 있지만, 뭐 바이오 쪽도 조금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바이오나 이쪽으로 좀 더 돈이 오르는 모습인데, 뭐 계속 이렇게 갈지, 다시 한번 또 반도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무래도 또다시 코스피 쪽이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5천억 이렇게 3천억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천억 나름 강하게 들어왔어요. 뭐 이탈 물량 거의 없죠. 그래서 좀 괜찮게 들어왔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양호하지 않았냐, 아무래도 더 크게 빠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서는 뭐 크게 여기도 들어온 게 없어요. 다행인 거는 월요일 날 코스피에서 이제 1조 5천억을 날려 먹었을 때, 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앞전에 이제 그 전주에 이제 1조 8천억을 막 던져가지고 너무 심하게 던진 거 아니야 하니까 9천억 정도가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나머지 이제 4일 동안 다시 또 나가는 모습이어서 이게 뭐 제대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아직은 해석하긴 좀 어려워요. 환율이 좀 더 내려가 준다면은 외국인 자금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건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려면은 엔화 강세가 또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럼 또 엔캐리 청산이란 게 또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 환율이 무조건 내려가야지만 좋아 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달러가 약세라는 거고, 그 달러가 약세라는 거는 반대로 엔화가 또 강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엔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은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화 가치가 또 올라가면은 또 이 얘기가 나오겠죠. 엔캐리 청산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시장은 또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원달러 환율도 막 긍정적으로 막 엄청 내려가면은 막 좋은 거야 라고 또 해석하기는 약간 어려워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기관은 그러니까 외국인 나갔던 걸 어느 정도 받아내주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뭐 이걸 전부 다 개인이 받아낸 건 아니어서 뭐 나쁘지 않았다, 그냥 최악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풋옵션인데, 풋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앞전에 이제 좀 모아놨던 게 있었는지 풋옵션을 갖다가 다 청산하는 모습이에요. 뭐 1700
그리고 1200 정도 전부 다 청산하는 모습. 그러니까 풋 옵션은 좀 변동성이 크죠. 근데 이제 하방으로 이제 보는 물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하단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엑시트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을 그럼 샀냐라고 했는데 콜옵션은 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는 하단이 더 열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본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아무리 이게 많이 빠진다 한들 지금 이거 코스 닭이죠. 외국인들도 아무리 많이 빠진다 한들 요 라인만큼은 지켜주겠지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쪽이 더 기회이지 않을까.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줘가지고 이런 자리를 한번 내어준다라면 저는 이거는 기회일 것 같아요. 웬만해서 이걸 지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수급들만 봤을 때는 뭐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수급을 더 추가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요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뉴스가 좀 많이 있는데 그냥 좀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매번 말씀드렸던 엔캐리 청산인데 코스피를 반토막 냈던 게 엔캐리 청산이에요. 근데 이게 뭐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이걸 볼 수는 없어요. 엔캐리 청산 자금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청산이 됐는지는 이거를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일어나는 엔화나 그 선물이나 옵션들 그런 것들이 청산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막 터지고 이러한 걸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뉴스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50에서 한 75% 정도는 어느 정도 청산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서 엔화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엔달러죠. 엔달러가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진정되지 않았냐. 그럼 나머지 부분은 굳이 청산이 안 되더라도 여기서 이제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자, 엔화를 보게 되면은 엔화는 그래도 요때부터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크게 빠졌죠. 이날 같은 경우가 이제 보게 되면은 월요일이에요. 이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굉장히 크게 빠진 장중에 굉장히 크게 빠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죠. 하루 만에. 자, 이때가 월요일이고 화요일날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고, 자, 수요일날 좀 올라가고, 목요일날 또 올라가고, 금요일날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모습. 150선에서 140선 움직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 안에서 뭐 145에서 움직여주면 참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을 움직이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뭐 움직이면서 진정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를 갖다가 계속 봐주셔야 돼요. 만약에 엔달러가 다시 강하게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또 엔캐리 청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달러 환율보다는 오히려 엔달러가 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조금 양호했던 게 일본 증시도 굉장히 크게 빠졌잖아요. 월요일날 국장도 뭐 9% 뭐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일본 증시가 12%인가 13% 이렇게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BOJ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뱅크 오브 이제 재팬이죠. 뱅크 오브 재팬에서 얘기를 하는데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하다면은 막 12%씩 막 빠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하면서 진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좀 진정이 된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심해지면은 더 빠지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한대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은 저거보다는 못 빠지겠네. 저기서 어쨌든 간에 버텨는 주겠네라고 좀 시장은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것도 진정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미증시도 진정이 되고 국장도 좀 진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러면은 너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우려를 너무 과도하게 좀 생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붙으면서 미증시가 나름 반등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거기에 이어서 좀 추가로 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게 엔캐리 청산도 있었지만 우리가 리스크로 또 하나 봤던 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제 좀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좀 앞전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막 실업률도 높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거 완전 경기 침체 아니야? 이랬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이제 17,000건으로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1년 만에 이제 감소폭을 최대치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고용의 대란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가 이제 난무하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경기 침체로 가진 않겠네.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가 받쳐주겠네. 라는 그런 시각이 좀 깔리면서 나름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나온 실업 청구 수당은 그냥 앞전에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지금 약간 환호를 했던 거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자, 해봤자 7월 28일부터 8월 3일 요때 나오는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일 뿐이에요. 그냥 이때 데이터가 좀 좋았을 뿐이지. 그래서 요거보다는 사실 지난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긴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지금 요 데이터로만도 그냥 환호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어가 줄 수 있는 데이터는 또 다음 주 데이터에 또 고용 데이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소매 판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냐 안 가냐, 예전에는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러한 지표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은 올랐어요. 경기가 망한데 라고 하면 금리 인상할 거니까, 금리 인하할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막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경기 침체로 가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경기가 좀 좋대, 나름 좋대 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좋은 뉴스가 지금은 좋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예전에는 나쁜 뉴스가 오히려 시장을 좋게 움직였지만, 그래서 반대가 됐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지난주 영상에서 좀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어쨌든 경기 침체 불안감을 좀 덜어내면서 3대 지수 전부 다 강세로 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지표상 차트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미증시가 아직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덜어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단에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올라타가지고 한 이쯤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겠네, 뭐 눌림 받아봐야 여기 지지 받겠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은 한번 더 올라갔다가 눌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좋으니까 조금 더 지표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아직은 한호할 정도는 아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좀 미국 경기가 좀 저렇게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는 있어요. 뭐 그래도 한 번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9월달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한다 했잖아요. 9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한다, 그러니까 0.25예요. 이거는 25bp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51%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깔려 있고, 49% 정도가 이제 0.5%를 갖다가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한 주 전만 하더라도 2번 인하를 할 거야 라고 본 게 이제 74%예요. 워낙에 경기가 안 좋아, 막 최악이야, 막 고용도 너무 안 좋아, 막 그러면은 이거는 금리 인하 이거 한 번으로 안 돼. 한 번에 0.5bp까지, 아니 50bp까지 다 때려야 돼. 약간 요러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74%로.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49%로 좀 낮아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경기 침체는 아니야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작은 데이터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저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한 번만 해도 괜찮을 거야, 약간 요 정도로 좀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번 주 지표에서 또 움직일 거니까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해리스로 좀 넘어오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그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뭐 이제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불확실성은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진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얘네 두 명 때문에 크게 막 시장에 요동치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다음 달에 진행되는 TV 토론회에 가야지만 이제 좀 다시 한번 또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좀 조용히 가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은 봐야 되니까 좀 가져왔어요. 자, 앞전에서 이제 오바마도 이제 좀 지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라틴계 같은 경우도 95년에 이제 관행을 깨고서 이쪽이 이제 해리스를 갖다가 지지하겠다고 좀 표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해리스의 지지율은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이 뉴스가 지금 8월 10일자 뉴스기 때문에 이 지지를 하고서 추가로 이제 또 지지율을 갖다가 또다시 조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해리스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지율도 충분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우선 해리스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이제 월주 부대통령을 발표했고, 그 하루 동안에 이제 그래가지고 모금액이 거의 최대치인 495억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해리스 이제 대선 승부처로 보고 있는 블루 장벽인 이제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4%를 이제 앞서는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줬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가지고 4%에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5일부터 이제 9일까지 뭐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이쪽 세 개 주에서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해리스 부통령을 갖다가 지지한다는 응답이 이제 50%,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게 46%. 뭐 어차피 오차범위 이제 4에서 4.5% 내에 있으니까 뭐 아주 완벽한 이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4%에 앞서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예전의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해리스로 넘어오자마자 바이든이 이제 사퇴를 하고서 해리스로 이제 넘어왔을 때 해리스가 4% 그리고 2%이 정도 가까이 오히려 밀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동률로 맞고 가다가 그러다 2%를 앞섰다가 지금은 4%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좀 큰 차이로 지금 계속 빠르게 따라잡고 오히려 벌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상태에서 TV 토론에만 망치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해리스로 거의 굳혀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서만 보더라도 지지율이에요, 이거는. 자,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를 추월한 해리스의 지지율인데 좀 작죠, 글씨가. 그래가지고 너무 작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42대 39, 아니 37, 그래서 5% 차이. 여기는 50대 50 동률. 그리고 48대 45 해서 여기는 3% 차이. 그리고 여기도 3% 차이. 여기는 2% 차이. 뭐 날짜별로 조사했었던 거 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거 지역별로 다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그냥 해리스가 전체적으로 좀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초박빙인 해리스하고 뭐 박빙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해리스가 거의 앞서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거의 확고하죠. 자, TV 토론에서 격돌을 할 텐데 여기서가 이제 좀 변동성을 좀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조용할 거고 요때부터 이제 조금 변동성이 이 TV 토론을 앞두고 며칠 정도 전부터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2, 3주 남았으니까요.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좀 중동으로 좀 넘어오면은 뭐 이란이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공격은 없었고요. 자,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공격을 안 하고 좀 조용하니까, 자, 헤즈볼라는 이란과 별개로 이스라엘 먼저 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란이 어차피 헤즈볼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무장 단체, 그러니까 무장 세력들을 갖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직접 공격을 안 하고 그냥 헤즈볼라 시켜서 공격하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헤즈볼라가 공격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무너뜨릴 수 있지가 않다 보니까 어차피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든 뭐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하든 하마스가 공격하든 어차피 이스라엘 다 잡아낼 수 있는 전쟁이어서 시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크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이란이 이제 확전에 들어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란이 전쟁을 시작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중동 리스크로 굉장히 크게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의 움직임만 보면 된다. 그래도 어쨌든 헤즈볼라가 뭐 하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자, 후티 반군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요. 후티 지도자도 이스라엘과 전투의 정점이다. 이제 보복은 결국 불가피하다. 뭐 얘네들도 이제 너희를 공격할 거야, 보복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봐요. 뭐 후티 반군도 어차피 공격해도 뭐 쉽게 방어하고 그리고 쉽게 다시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리스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후티 반군이나 이런 이란의 앞잡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무장 세력들이 앞서서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란의 움직임은 아직 좀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좀 먼저 움직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중동 긴장이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번엔 시리아에 있는 미국 기지가 좀 공격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그렇게 큰 사망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이슈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공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동 긴장은 계속 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란을 좀 진정시켰던 거는 아무래도 이건 것 같아요. 미국이 이란을 향해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니네가 만약에 공격한다면은 너희들은 파괴적인 경제에 타격을 입을 거다. 경제 타격만이 아니죠. 거의 뭐 보복성으로 거의 뭐 계속 미사일도 날릴 거고 전투기도 날아갈 거니까 거의 뭐 그냥 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란이 설마 핵을 날릴 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설마 그걸 핵을 날리면 그거는 거의 다 같이 죽자라는 거기 때문에, 핵은 러시아도 안 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을 보유한다고 해가지고 핵을 날린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위험용이지. 그리고 정말 마지막을 볼 때 그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경제적 타격을 예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거의 함대나 이런 것들은 이미 가 있는 상태에다가, 그리고 미국의 F-22 선대를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보내가지고 중동 기지에 이미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뭐 F-22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스텔스 기능부터 해가지고 웬만해서 거의 들어갔다 나와도 모를 정도로, 거의 뭐 새가 움직이는 정도의 레이더밖에 안 잡힌다고 하니까 뭐 이란 측에서 이걸 갖다가 잡아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보복을 할 거다, 뭐 언제 보복할 거다, 언제 예상이 된다, 뭐 이랬는데, 미국이 뭐 함대부터 전투기부터 뭐 그리고 계속 경제적인 압박을 주기 시작하니까 약간 조용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란이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란도 그래도 뭐라도 할 거예요. 이란도 명분이란 게 있었고,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게 되면은 그 국민들이 따라가는데 좀 신뢰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전에도 이란이 미사일 쏘긴 쐈잖아요. 이스라엘한테 미사일 쐈어요. 근데 이스라엘한테 이제 미사일 쐈는데 가다가 거의 다 중간에 막 떨어지는 미사일이었고, 그리고 가다가 거의 이스라엘 미사일에 거의 다 격추가 되고, 그래서 몇 개 미사일을 막 굉장히 많이 날렸는데 한두 개 거의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의 민간인도 거의 죽지 않는, 그냥 이게 공격이었나 싶은 그런 모습은 있었어요. 만약에 이란이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식 공격을 한다면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그냥 미사일은 날리긴 날리되 거의 뭐 중간에 뭐 떨어지거나 막 불발이거나 약간 요런 식으로 그냥 우리는 그래도 공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란도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지켜봐야죠. 이란이 갑자기 뭐 정신줄 놓고서 막 달려들지는. 자, 그리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뭐 휴전 얘기는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될까는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좀 그런 게, 꼭 휴전을 하려고 휴전 협상 테이블에 또다시 만나려고만 하면은 갑자기 막 폭격을 해요, 가자 지구에.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또 안 되거든요. 이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전을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유럽도 계속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하니까 휴전은 우린 하려고 하는 척은 하는데, 휴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막 폭격을 때리면은 이게 휴전이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은 휴전할 생각 없어요. 그냥 휴전할 생각 없고, 어쨌든 간에 휴전을 갖다가 한다는 척만 하면서 계속 공격해서 또다시 휴전을 미루고, 그 다음에 또 휴전할 듯 하다가 또 공격해서 휴전을 미루고, 약간 요런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원래 이란이 이제 좀 나서려고 했었는데, 뭐 이란이 안 나선다면은 중동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조용히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자, 우크라이나로 넘어와서,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는 거의 방어만 하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제 전선에서만 좀 움직였었는데, 서방 장갑차를 앞세워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러시아의 원래 땅이죠, 러시아 본토를 갖다가 최대 규모로 지금 급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막 뺏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났는데, 러시아 남서부 격전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350 평방에서 이제 면적을 갖다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쿠르스크 등 우크라이나 인접구역 세 군데에서 대테러를 이제 개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명령을 내렸다고 하니까 뭐 이러한 지역들에서 세계 지역에서 또다시 좀 강하게 좀 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유가가 올랐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안 올랐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이거는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기도 해요. 사실상 기술적 반등의 움직임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요만큼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 침체를 갖다가 예상을 해서 빠졌는데 미국 경기 침체가 아니래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는 중동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냥 미국의 경기 침체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볼 건 아닌데 그냥 오래간만에 중국이랑 좀 대만 쪽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경기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나마 이제 부동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안 되면은 3년 뒤에 성장률이 꺾인다라고 하는데, 뭐 이걸 갖다가 그냥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얘네들은 어차피 부동산 자체에 깔려 있는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60%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 나가려고 지금 계속 조정 중인데,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경제를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가 회복이 계속 안 되면은 너무 힘들어지고, 외교적으로 힘들어지고, 수출도 안 되고, 뭐 수입도 안 되고, 이 상태가 됐을 때는 결국은 얘네들이 카드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쟁이란 카드밖에 없어요. 전쟁으로 풀어봐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가 망한다, 그냥 있는 거 다 때려 붓고 그냥 내가 죽든 네가 죽든 그냥 전쟁으로 풀어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돌파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도 상황을 봐야 되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 뭐 원자재 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좀 준비는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계속 하나씩 죽여나가는 모습인데 기업들이 이제 좀 악성 기업들은 좀 죽여나가고 있어요. 조용조용하게 나라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좀 죽여가는데 뭐 65조를 퍼부어도 다들 못해먹겠다.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파산이 계속 속출되고 있어요.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이 경기가 안 좋은 거를 계속 혼자서 안고 갈 거냐,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소화를 하고 해소를 하려면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디랑 막 수출을 잘하고 막 갑자기 미국이랑 화해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낮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낮다 보니까 얘네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계속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자산이 380조인 중국의 안방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산 절차를 돌입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국 학계는 2027년 이전에 침공 가능성이 계속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27년 안에 이제 침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도 시진핑이 3년임을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죠. 통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도 얘기했었던 게 27년 안에 얘네가 공격할 거야. 뭐 아니면은 뭐 내년에 공격하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 리스크는 아직도 여전히 깔려는 있다. 아직 뭐 당장 벌어질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중국 경제가 살아가지고 괜찮아지면은 뭐 전쟁을 굳이 할까라고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진짜 거의 최악으로 경기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막 소비도 안 좋고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풀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대만을 통치할 준비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연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요 정도 있지 않았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상승했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유가 내용이 아까 저쪽에 붙었어야 되는데 뉴스가 이제 여기다 붙여놨네 제가.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미국 경기 침체 완화가 되면서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한 게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다 보니까 중동 리스크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유가 자체는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막 리스크 있게 볼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뭘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공포는 사라지겠지만 뭐 이제 당분간 지표를 따라서 이제 출렁이는 넓은 박스권 장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넓은 박스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국장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예전에는 박스권에도 제가 이렇게밖에 안 그렸어요. 이런 박스권 작았어요. 근데 지금 박스권을 제가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왜? 하루 변동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이날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8%예요. 사실상 11%죠. 11%가 이게 개별 종목도 아니고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하단 자체도 여기로 봐야 되고요. 사실상 고점도 두 개로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고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표가 좀 좋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될 거다. 그러면 박스권이 요게 하나가 박스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표가 진짜 좋다면 요 박스권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하면 요러한 박스권, 이만큼 큰 박스권 1650에서 2650에서 2400까지 박스권이에요. 사실상 거의 10% 15%에 달하는 박스권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넓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고, 중요한 건 뭐냐, 페닉셀은 솔직히 저도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크지 않아요. 신용 잔고 자체가 굉장히 크게 줄었고 반대로 줄어났고, 그리고 오히려 고객 예탁금은 더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오고 빚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 매매를 만들면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그냥 거기서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다만 이제 좀 지표를 봤을 때 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좀 달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충분히 깰 수도 있다. 얼마든지 열려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돼요. 미국이 이제 7월에 이제 나오는 게 7월달 이제 CPI, PPI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좀 지표로 보게 되면은, 자, 이번 주 지표를 보면 월요일은 별게 없어요. 화요일도 뭐 특별하게 봤을 때 별게 없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 있네요. 화요일부터네요. 근데 어차피 화요일 저녁이니까 국장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적용이 되겠죠. 자, 여기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PPI. 이제 PPI가 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안 좋게 나온다. 오히려 차라리 높게 나오는 게 나아요. 얘네들이. 예전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져야지 뭐 CPI도 떨어져, 약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떨어지면 이거 침체라고 봐버리고, 지금 이게 너무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전달 대비 뭐 한 0.1 정도 그냥 조금 내려가는 수준? 절대 크게 내려가지 말고 0.1 조금 진짜 그런 수치가 잘 나와줘야 돼요. 이번에 숫자들이 지금 한쪽은 경기 침체야라고 막 보면서 이거 완전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고 너무 잘 나오면은 금리 인하가 좀 미뤄지는 거 아니야, 또 약간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 대비 정말 소폭
어쨌든 줄긴 줄되 소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랬을 때가 정말 시장이 그래도 환호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도저도 아니게 한 방향으로 세게 나오면은 정말 최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 그 다음날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CPI가 나와야 되는데 CPI 예상치는 대략적으로 전달 대비했을 때는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는 3.3에서 3.2로 이제 빠지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냥 3.2가 나오면 돼요. 여기는 더 생각도 하지 말고 3.2만 나와주면 다행이다. 그리고 뭐 이것도 MOM으로 봤을 때 조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0.2까지 올라가는 상관없어요. 뭐 YOY가 떨어져주고 MOM이 살짝 올라가지고 이런 게 차라리 오히려 저는 좋은 지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CPI가 내려가던 걸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옆으로 살짝만 내려가도 이게 가장 저는 좋은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한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별반 필요 없죠. 지금 원유 유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뭐 좀 더 올라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원유 쪽은. 자, 그리고 목요일날 보게 되면은 목요일도 오전엔 별게 없고 일본도 뭐 일본 GDP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될까 싶기는 해요. 뭐 중국은 이미 뭐 그렇게 데이터로 그렇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가 있죠. 자, 근원 소매 판매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어차피 이게 전부 다 9시 반이에요. 전부 다 싸그리 다 9시 반에 엄청 많이 데이터가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소매 판매 쪽 사람들이 돈을 얼마만큼 소비를 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볼 거는, 이게 만약에 크게 준다.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MOM으로 봤을 때 0.4에서 0.1로 빠질 거야 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보단 전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한 0.3 정도 이렇게 나와주면은 예상치보단 높았어. 그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네. 침체는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MOM도 중요하고 MOM도 중요한데 막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전달 대비 정도 그냥 나와주거나 전달보다 살짝 높은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원 소비랑 그 소매 판매 쪽 이거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것도 경기 침체 얘기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봐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있죠.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뭐 이것도 전주 걸 이제 가져오기는 하는 건데, 전주 거 가져오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고용 지표가 워낙에 전달기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요런 거라도 이번 주 이것 때문에 되게 괜찮게 움직였잖아요. 시장이 그래도 침체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 일주일치라도 좀 괜찮게만 나와준다면은, 그리고 4주 평균 실업상 청구 건수 요런 것도 좀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고용 데이터도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된다.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 요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실업상을 계속 받았던 거니까 이게 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야 되겠죠. 오히려 줄어야지 고용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조그만 지표는 잘 안 봤어요. 저도 어차피 그냥 월별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주별 고용 지표까지 내가 해석해야 될까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월별 고용 지표가 안 좋았다 보니까 주별 고용 지표라도 너라도 좀 좋게 나와봐. 약간 시장은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표가 목요일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목요일 날은 또 우리 국장이 또 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던 모든 지표들이 다 쌓여가지고 한 번에 방영이 되겠죠. 금요일 국장에.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국장도. 그런데 박스권이 또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은 뭐 딱히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쭉 봤을 때 뭐 별다르게 그렇게 큰 건 없는 것 같고, 페드 밸런스 시트는 있는데 뭐 이것도 그냥 지켜봐주면 될 것 같고, 미시간 만약에 앞전 데이터들이 정말 안 좋다, 정말 다 안 좋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미시간 데이터까지 이제 반영을 하기는 해요. 정말 앞전 데이터가 너무 안 좋으면은 그래 너라도 좀 잘 나와봐 하면서 여기서 또 움직일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앞전 데이터가 뭐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약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전 데이터가 괜찮았어 그러면 이게 나쁘게 나와도 크게 상관을 안 해요 시장은. 근데 앞전 데이터가 나쁘게 나왔어 그러면은 너라도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은 여기서 좀 환호를 하죠 사람들은. 근데 얘도 안 좋게 나온다 그럼 뭐 거의 그냥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진짜 데이터 되게 많고 중요한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데이터를 계속 다 확인하셔야 되고, 이 확인하시면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엔달러,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미국채는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추세선 있잖아요. 그 아랫단에 놀고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4.16%, 4.15% 정도죠.
이게 안 잡히네요 갑자기. 자 지금 여기 이 자리거든요. 여기가 4.15%예요. 이 자리까지는 올라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4.15 올라왔다가 또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지금 이쪽은 그렇게 리스크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면 좋겠지만 얘가 내려간다는 거는 결국은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고, 그럼 엔화가 또 강세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엔캐리 청산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국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그냥 옆으로 그냥 쭉 가는 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양호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 이게 크게 빠져도 또 문제고 이게 크게 올라도 문제예요 지금 환율도. 그래서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게 지금은 당장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뭐 이번 주 아까 전에 어떻게 움직일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